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된 아이가 없는 주부입니다. 집안에는 아이의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야 화목한 법이라고 하지만 전 아직은 알 수 없는 기쁨이네요. 저의 이야기는 제 약점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사건인데요.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는 부족한 점은 전부 약점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교묘하게 제 약점을 이용해 한탕 크게 챙기려고 했었던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그 인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장래희망을 말할 때면 전 늘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같은 직업이 나오곤 했죠.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였어요.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슷한 대답을 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무려 산부인과 의사였죠. 요즘은 여의사들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지만 아버지가 활동하시던 시절만 해도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훨씬 많았어요. 산부인과는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꺼낼 때도 그렇고 수술을 할 때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를 꺼낸다는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괜히 겁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한 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산모와 같이 땀 흘리며 움직이고 끝까지 버텨주는 체력이었다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라는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제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무척 약하다고 들었어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햇빛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여름에도 온몸을 꽁꽁 싸매야 했대요. 가볍게 산책을 나가려 해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던 분이셨대요. 그래서인지 감정선도 무척 섬세했다고 해요. 작은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오래 생각을 하던 그런 분이셨대요. 전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해요. 제 나이 6살,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사실은 네 엄마가 네가 태어나고 나서 6해나 버틴 것도 기적이야. 할머니, 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어서 엄마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만큼 버틴 게 용한 거라니까. 아마 네 덕분일 거야. 하루라도 더 널 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버틴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어머니의 의지를 이어받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동시에 내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죠.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산부인과라는 곳은 늘 긴급한 일이 생기니까 제가 잠들기 전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저는 자라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살리지 못하는 생명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력감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우리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의사였대요. 동료들도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라고 했고, 실제로도 인정받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던 한 여인, 바로 어머니를 보고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아빠도 귀에서 땡 하고 종소리가 울렸어? 아니, 아빠는 쿵 소리가 들렸어. 네 엄마를 처음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 그때 이미 나는 평생 저 여인 옆을 지켜야겠다 결심했지.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남몰래 의학서적을 뒤적이고 관련 논문들을 밤새 찾아 읽으면서 엄마의 곁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늘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일이었고, 하루에도
수차례 응급 호출이 들어오곤 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를 세심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너를 가졌을 때 네 엄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를 낳는 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솔직히 널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죄책감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 당신 곁에 의지할 수 있는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닮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아야 당신도 내가 없는 삶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다고 했어요. 아직 젊고 아직 함께할 날이 많은데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느꼈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제가 유치원에 가 있던 어느 날 어머니는 홀로 쓰러지셨고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가 이상해 외할머니가 부랴부랴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고 긴급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지만 숨은 이미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고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울면서 저를 기다리던 이모만이 있었죠. 그때 이모 얼굴을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요. 눈가가 부어오르고 손이 떨리던 그 모습이요. 이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끌어안으며 흐느끼기만 했어요. 어린 저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집안 가득 퍼진 슬픔의 공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어요. 하필 그날 아버지는 대형 수술이 잡혀 있었고 산모와 아기를 동시에 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수술실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홀로 저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아버지의 하루는 늘 숨가쁘게 돌아갔지만 밤이 되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외가 쪽에서는 아버지께 여러 번이나 재혼을 권했다고 해요. 제가 고작 6살이었으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당시 아버지는 아직 30 중반, 앞으로 다시 장가를 가기에도 충분히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우리가 지영이를 맡아줄 테니까 자네는 새 출발을 해도 된다네. 아이 달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 차라리 혼자만이라도 몸 편하게 살아야지. 장모님,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모님, 지영이는 제 아내가 남긴 유일한 선물이에요. 저는 이 아이랑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외가 식구들은 더는 권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셨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당신 곁에 의지할 자식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의 다짐처럼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엄마가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이라 여기며 정말로 금이아오게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으로서 일하는 게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밤낮 없이 수술과 진료가 이어지니까 어린 저를 챙기며 그 일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했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과감히 대학병원을 내려놓고 동네에서 규모가 조금 있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페이닥터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애를 유치원에 맡기고 초등학생만 되어도 혼자 알아서 다 하는데 너는 왜 굳이 교수직까지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을 포기하는 거야? 정말로 어리석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지요. 저는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버지는 참 굳세고 단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 하나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경력을 내려놓을 만큼요. 물론 그렇게 되자 월급은 대학병원 시절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생활이 빠듯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제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방이 4개나 있는 제법 큰 집에서 살았고요. 사실 아버지와 저 단둘뿐인데 그렇게 큰 집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한 번은 아버지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야 해요? 조금 작은 데로 옮기면 덜 힘들잖아요. 이 집은 네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이야. 네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던 공간이지. 아빠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버티는 게 아빠한테는 살아가는 이유 같은 거야. 그 말에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어요.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그림, 거실의 작은 이젤, 창가에 놓인 오래된 화분들. 아버지는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매일 그리움을 달래셨던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수입으로 이 집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의사들이요 전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저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꽤 포기하고 병원을 옮기셨잖아요. 상황이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똑똑한 머리를 가지진 못했어요. 친구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성적표를 펼쳐볼 때마다 저는 늘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눈치를 보곤 했죠. 대신 저는 엄마의 손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였어요. 겨울이면 뜨개질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코바늘과 뜨개실에서 손을 놓지 않았고, 여름이면 엄마가 그림을 그리던 방에 들어가 낙서를 하거나 작은 소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죠. 색종이를 접고 유리 공예를 흉내내고 점토로 작은 인형을 빚어내는 일은 제겐 놀이이자 세상을 버티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창가에 늘어놓을 때면 마치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죠. 지영아, 네가 엄마를 닮아서 참 고맙구나. 네 손끝에서 네 엄마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말이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결국 쓸데없는 재주라는 걸요. 학교에서 중요한 건 공부였고 시험 점수였으니까요. 물론 저도 노력은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공부라는 것에 흥미를 가져보려고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버티기도 하고 노트에 빽빽하게 필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적은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을 맴돌았죠.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의사잖아. 집에 돈 많지 않아? 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의사라기보다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의사였거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꿈에서 엄마를 보셨다고 했어요. 네 엄마가 내 앞에 서 있었어. 그것도 웃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더라. 그 꿈을 꾼 후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이 다 사라졌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아주 작은 산부인과를 개원했죠. 분만은 하지 않았고 대신 임산부들의 진료나 질병 치료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특별한 날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미혼모나 가난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여는 날이었어요. 그날이면 대기실은 금세 가득 차곤 했는데요. 낡은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 속엔 불안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진료를 이어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은 걱정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아기와 산모의 건강이에요. 선생님,
정말 은인이세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이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진료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아버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병원 앞에선 종종 누군가가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올리기도 했고, 작은 지역신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사로 실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존경과 칭찬이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늘 돈 걱정을 해야 했어요. 월세를 낼 수는 있는 건지, 병원 운영비를 감당할 수는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늘 따라다녔죠. 전 결국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제 취미와 특기를 살려 의상 디자인 학과를 선택했어요. 워낙에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고 끼적이기를 즐겼으니까요. 사실 그림을 남들처럼 뭐 특출나게 잘 그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데에는 꽤 소질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 후에는 동대문에서 꽤 오랜 전통을 가진 의류 디자인 사무실에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동대문이라는 곳의 특성상 낮과 밤이 뒤바뀌는 건 일상이었는데요. 패턴을 수정하고 샘플을 맞추다 보면 야근은 기본이었고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을 훌쩍 넘기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생활을 보며 늘 안타까워 하셨죠. 지영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아빠는 네가 너무 무리할까 봐 걱정이 돼. 밤낮이 바뀌면 몸도 안 좋아지는데 말이야. 아유, 걱정도 참.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의사 딸이라는 걸 알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 넌 금수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늘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곧 부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아빠는 늘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셨고 돈보다는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수저라는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어요. 대대손손 집안에 돈이 많았다면 모를까 현실은 언제나 빠듯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할 때에도 난감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저는 동대문에서 천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일적으로 서로 부딪히며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상하게도 정이 싹 텄고요. 말싸움 끝에 화해를 하고 웃게 되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까워진 거죠.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어요. 양가가 처음 만나 앉은 그 자리에서 제 아버지가 의사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 눈빛이 번쩍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거든요. 마치 탐욕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아유, 의사라면 집에 돈이 많지 않으세요? 개인 병원 하나 차리려면 수억이 깨진다고 하던데 원장님은 이미 개원도 하셨으니 노후 준비도 탄탄하시겠네요. 예, 뭐 노후 준비랄 것까지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딸이 시집가고 나면 입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세상에 입이 왜 하나예요? 사위까지 해서 셋이 되는 거죠. 저희는 가진 게 없어서 말이에요. 사돈댁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분이셔서 그 말에 그냥 허허 웃으시며 넘기시더라고요. 저만 속으로 답답했지만 꾹 참았죠. 어차피 시댁에서 해줄 것도 없잖아. 우리 둘이서 차근차근 노력하면 되는 거지. 저는 결혼을 준비할 때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차피 시댁에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사돈이 안 도와주신다니?
충분히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 멀쩡한 집을 두고 작은 집에 들어가겠다니 참 답답하다. 저희 아버지도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건데 대비는 해두셔야죠. 자식 걱정은 안 되신다니? 자기 노후만 생각해서 뭐 한다니? 자식이 잘 살아야지. 그게 바로 행복인데. 그 말들이 제겐 은근히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께는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제 속마음이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출발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딸이 새 출발을 하는데 가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딸 가진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시집이라는 말이니까요. 시댁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겠죠. 사실 저희 엄마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도 친가 쪽에서는 내심 탐탁지 않아 했다고 들었어요. 몸이 약해서 아이나 낳을 수 있겠냐며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저만큼은 그런 서러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지영아,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나가마. 너희들은 네 엄마랑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라. 거기가 너희 보금자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빠, 그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요. 엄마의 집은 아빠가 지켜야죠. 제가 거기서 어떻게 신혼을 시작해요. 아니야, 나야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너희는 이제 시작이잖니. 손주 둘만 낳아도 방이 모자랄 건데 48평 집이면 넉넉하니까 천천히 채워가면서 살아라.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기도 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유, 그래? 그래, 집을 해주신다고? 역시 우리 며느리 복덩이네. 최고야. 괜히 의사 집안 딸이 아니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집 한 채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걸 보니 전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볼멘 소리가 가득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복덩이다 하는데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결혼을 감행했어요. 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든 주어진 몫은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굳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상관없이 물러서는 법이 없는 모습에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신뢰가 생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더 컸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불안감이 몰려왔고 제가 결혼을 33살에 했으니 어느덧 36살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나름대로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고요. 남편과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병원에 찾게 되었는데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어쩌지? 시댁에서는 무슨 소리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거든요. 옆에 앉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요.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정말 그러겠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나이는 아직 젊은데 3년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난 불안해서. 아이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보자. 저는 간신히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래도 속 깊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아버지의 병원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혹여라도 나쁜 결과를 받게 되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엄마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딸의 불임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도저히 아버지를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큰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된 거죠.
나이는 이미 36살. 저 역시 아이를 둘은 낳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시댁에서도 손주가 둘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으니까 시험관이라도 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큰 병원을 찾은 이유도 좀 그 때문인 것도 있었죠. 대학병원이라면 시험관 시술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난임 부부도 아니고 불임 부부였다는 거예요. 난임과 불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치료와 노력으로 가능성이 열리는 게 난임이라면 불임은 애초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남편이 아닌 바로 제 몸에 있었어요. 처음 초경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기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걱정은 했었지만 저는 그저 흔한 다낭성 증후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임신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배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처음엔 시댁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시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임신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도 결국 폭발을 해버렸죠. 너네 뭐 각방 쓰고 그런 건 아니지? 아이 근데 어쩜 그렇게 애가 안 생기냐 애가 어? 그만 좀 보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부부 불임이에요, 불임. 아내 몸 문제라서 임신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 얘기 계속 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야? 어?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다냐? 아이를 못 낳는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어?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유 너 이거 알면서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니냐? 어머니, 그만하시라고요. 어떻게 불임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예,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니? 응? 불임이라니. 그럼 내 손주는 내가 애타게 기다린 내 손주는 어디 가서 보냔 말이야. 그 막말들이 제 심장을 수백 번 찌르는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남편이 저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제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비난만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죠. 게다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어린 동서의 말이었어요. 철없고 가벼운 말투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떻게 불임이라니.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2배로 더 낳을게요. 그럼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그런 소리 안 하실 거예요. 동서,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도 속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형님 위로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근데요, 형님. 형님네는 자식도 없으니까 조카가 생기면 우리 애들한테 지원 팍팍 해주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3개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제 상처를 비틀어 자기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듯한 그 말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 죽여 울었죠. 아무리 꾹꾹 참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도 남편에게 제 불임 소식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찢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평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시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셨죠. 괜찮다, 지영아. 아이가 없어도 너는 내 딸이잖니. 너만 있으면 된다. 요즘은 말이야, 오히려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뱉은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는 잊지를 못하네요. 반면 시댁은 저를 향해 멸시와 무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손주도 못 가지는 년이 무슨 며느리 취급을 받길 바라냐면서 장남의 인생을 망쳤고 대를 끄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있는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고 동서는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마치 일부러 제게 들리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몫까지 아이 2배로 낳아드릴게요. 저는 젊고 몸에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넷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이도 어리니까 가능하겠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며느리는 이제 너밖에 없다. 근데요, 어머님, 저희가 애를 많이 낳으면 큰 집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저희 지금 그이가 돈 다 말아먹어서 원룸에서 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동서의 태도에 시어머니조차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시아버지가 허세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애만 가져와라. 내가 집도 사주지.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남편과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로 오지 말자고요. 늘상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집안의 허풍과 욕심 많은 태도를 더는 견딜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앞에 초음파 사진을 들이미는 거예요. 형님, 쌍둥이래요. 아기집이 2개래요. 그럼 지원도 2배로 해주셔야겠죠. 그 무개념한 행동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배려 없는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시댁에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 준비를 하던 저는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얼굴 또한 그대로 굳어졌고요. 집을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셔놨는데 정말로 이렇게 임신이 확인되니까 동서가 당장 집을 내놓으라고 달겨들었어요. 아버님, 약속하셨잖아요.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하, 아이 그랬지. 아이 뭐 이렇게 급하게 아이가 들어섰어. 언제는 손주만 낳아주면 다 해주실 것처럼 해주시더니요. 동서는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을 괴롭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솔직히 조금 고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당해봐라.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상처 주더니 결국 이런 꼴이 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제게도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친절이 묻어 있었지만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지영아, 둘째네 집을 당장 사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양보를 좀 해라. 아예 애도 없는 네가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있겠어? 신혼집 바꿔주면 되잖아. 어머님,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제 집이에요. 엄마와 함께한 의미 있는 공간인데 갑자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저 욕심만 가득해서는. 너는 애도 못 낳는 년이 넓은 집을 가져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차라리 애만이 낳을 둘째네가 큰 집에서 살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오히려 마음이 얼어붙는 듯했죠. 사실 동선에는 답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서방님은 돈을 모을 줄도 몰랐고 동서 역시 쓰기 바쁘기만 한 사람이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는 아직 철이 없었고요. 그 무슨 인플루언서니 블로거니 하면서 협찬을 받는다고 떠들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대단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광고비나 현금을 버는 수준은 전혀 아니었고 고작 화장품이나 아기용품 같은 물품 협찬만 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정도였어요. 서방님은 더 심각했고요. 보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뭐라도 해보겠다며 여기저기 손을 대지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코인에 손을 댔는데 그걸 손대면서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집까지 날려먹고 동서랑 원룸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원룸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냐면서 아파트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시댁에서는 손주는 보고 싶었지만 능력은 없으니까 결국 저한테 집을 바꾸라고 압박을 넣은 거였고요. 어머님,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함부로 내어줄 수 없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막무가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계속 피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동서와 시어머니가 아예 초음파 사진을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동서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초음파 사진을 흔들어댔죠. 형님, 여기 보이시죠? 아기 집이 2개나 있잖아요. 쌍둥이래요. 지금 임신 5주차라 예민해지면 안 되고 안정이 필요한데 제가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은 배를 애써 쓰다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집이 탐난다고 한들 제 앞에서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배려를 해야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굴고 있었으니까요. 너는 평생 아이 모까지는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니? 넓은 집에서 단둘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원래 부부라는 게 좁은 곳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그 좋은 소식도 생기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원룸으로 들어가 살거라. 형님, 가족끼리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쌍둥이 태어나면 원룸에서는 도저히 못 살잖아요. 형님은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기가 막혀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집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물건처럼 빼앗아가려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본인들 입맛에만 맞춰서 저에게 다 맞추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저는 이미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절대로 못 내어드린다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애 낳으면 형님도 아이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집에 와서 조카도 보고 집에 대한 추억도 같이 느끼시면 좋지 않겠어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고 집을 내놓으라는 것도 모자라 아이를 못 낳는 제 상처를 건드리면서 조카라도 돌봐라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동서를 보니 이게 뭐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았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어요. 동서가 초음파 사진을 제 눈앞에 들이밀면서 형님, 조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동서, 임신 5주라고 했어? 네, 왜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동서를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초음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산부인과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를 둔 딸인데 초음파 사진 하나쯤은 감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아, 이게 무슨 사진이냐?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전후 사정은 말하지 않고 사진만 덜컥 보내버렸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시 딸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임신을 기적적으로 한 건가 하는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서둘러 말씀해드렸고 그 초음파 사진이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동서의 것인데 그 말을 끝으로 전후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만 동서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풀이 팍 죽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단지 축하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전 본론을 이야기했죠. 아버지, 근데 저게 임신 5주차 초음파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 동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서 저한테 집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맞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자 동서의 얼굴이 금세 사색이 되더라고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제게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왜 남의 초음파 사진을 함부로 보내고 그래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다 같은 가족이잖아. 집도 바꾸자고 하는 사이인데 초음파 사진 하나 보내는 게 뭐 어때서? 게다가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 의사시잖아. 혹시 동서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면 좋은 거지 않겠니? 그래도 제 동의 없이 제 초음파 사진을 막 보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뭔 초상권이라는 게 있겠어. 너네 지금 집 얘기하다 말고 왜 싸우니?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전 바로 직감을 했고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고요. 전 곧바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시어머니, 동서, 그리고 남편까지.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아, 저건 임신 5주차의 초음파가 아니야. 너도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의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면서 임신 5주차가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보채셨죠. 저는 아주 여유가 만만한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임신 5주차 초음파니? 저거는 임신 12주차야. 사진 밑에도 주소가 적혀 있지 않니? 5주라고 했다면 그건 본인 사진이 아니거나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거지. 12주 차라고?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둘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당장 전화 안 끊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이러는 건 아니죠? 쉬, 조용히 해. 아버지,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지금 사돈이 뭐라고 한 거냐고. 이 사진이 그러면 둘째 초음파 사진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병원에서 실수를 했다는 거야? 이거 좀 봐봐. 날짜랑 태아의 크기가 전혀 안 맞잖아. 어머님, 혹시 초음파 사진 볼 줄 모르세요? 여기 떡하니 12주라고 적혀 있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라. 아니 5주였던 태아가 갑자기 12주가 될 리는 없고. 얘 둘째야, 너 말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동서, 뱃속의 아기는 어디에 있는 건데? 네 말로는 5주라고 했다가 사진은 12주인데 사진을 훔쳐서 가져온 것도 아닐 테고. 설마 진짜야? 이 집이 탐이 나서 어떻게든 꿀꺽 해보려고 얕은 수를 쓴 건 아니지?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비웃듯 말을 하자 동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전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진짜냐고 묻는 거야. 설마 코인 한다고 돈 다 날려먹고 원룸에서 사는 게 싫어서 이렇게 거짓말해서 시댁에 큰 집 하나 공짜로 얻어보려고 했던 거야? 뱃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 그게 진짜야? 이 발칙한 년 같으니라고? 너 임신이 맞긴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정말로 임신 맞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줬다고요. 그래? 그럼 병원이 실수를 했나 보다.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아니면 더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 병원 가자. 무료 진료도 하시는 분이잖아. 평생 정직하고 욕심 안 내시고 환자 보신 분이야. 우리 동서라면 더 성의껏 봐주실 거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어머님, 그게 좋으시겠죠?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묻자 당황을 하신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였어요. 그 순간 동서의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에는 퍽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결국에 다 들통이 날 거짓말을 왜 박박 우겨가면서 하는 걸까요? 동서는 무릎을 꿇은 채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역시 시어머니였고요. 믿기지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선 말도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너, 아유, 너 정말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애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은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속으로는 묘한 통쾌함이 일렁였어요. 동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형님, 어머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려던 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척박하다 보니까 그만. 저도 언젠가는 임신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집은 마련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 이런 짓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애라는 게 장난이야? 지금 우리 가족들을 다 속이려 했다는 거잖아. 사실 초음파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주스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환자 이니셜이 있잖아. 동서 이름이랑 다르다는 거. 저는 사진 보는 순간에 이미 알았어요. 아유,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 이거는 완전히 배신이야, 배신. 네가 나중에 정말 임신을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다가 집을 사줄 수 없겠다. 아니, 사줄 마음조차 없어. 그 말에 동서의 얼굴도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어요. 집이라는 미끼로 모든 걸 꾸며낸 사람이니 가장 두려운 건 결국 그 집을 잃는 거였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아예 어차피 집을 사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무슨 이런 거짓말 때문에 못 해주는 척 체면 지키는 연기를 다 하고 있네. 자존심들은 대단들 하셔 하는 생각을 했죠.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동서는 임신한 척 연기를 더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심지어 배에 보호대를 채워서 불룩해 보이게 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16주쯤 지나면 슬쩍 유산됐다는 거짓말로 마무리할 작정이었대요. 아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다 돋았어요. 집 한 채 얻겠다고 가족을 이렇게 우롱하려 하다니요. 집이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아니 어떻게 손주를 바라던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들쑤셔가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시댁에서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둘째 내한테는 그 어떤 지원도 없다고요. 말만 들으면 마치 지금까지 뭐 엄청난 지원을 해준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먹을 것 좀 챙겨주거나 생활비 몇 푼 보태주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그 지원조차 끊어버린다고 하니 동선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결국 저는 집을 지켜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동서가 정말로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 집을 내어줄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엄마와 함께 했던 일상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인데 아유 제가 미쳤다고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제 삶의 일부였고 엄마가 제 곁에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의사 딸이면 돈 좀 팍팍 쓰라든지 임신도 못하는 몸이라며 쏘아붙이던 말들을 싹 다 주워 담으셔야 했죠. 저를 얕잡아 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필요할 때면 남편을 통해서만 말을 전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남편 역시 이 일을 계기로 서방님에게 호되게 따졌다고 해요. 남의 것을 탐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희가 이 꼴이 된 건 다 너희 업보야. 그 말에 서방님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고 했어요. 동서는 쪽팔려서 차라리 땅속에 들어가고 싶다며 그동안 계획을 함께 짰던 서방님과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싸움이 하도 심해서 동네 주민들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하니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간 듯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멀쩡한 장남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고 차남내는 거짓말과 탐욕으로 얼룩져서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것이 업보라고 생각해요. 평생 정직하게 착실하게 살았다면 자식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부모의 그림자가 자식들에게 드리워진 거라고 전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저는 그 이후에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여전히 우리 집에서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물론 아이가 없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곁에서 변함없이 저만 바라봐주고 작은 것에도 함께 웃을 수 있으니 더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요. 거짓과 욕심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고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동서와 서방님은 그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고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세상에는 황당한 일도 많지만요. 그만큼 통쾌한 결말도 있다는 걸 제 삶으로 증명하게 된 셈이죠.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름의 복수를 알차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일 2번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네요. 마음의 상처를 꽤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신경 쓸 일이 없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